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현재 세계 경제와 시장, 이 표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아주 거대한 힘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이 힘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제시한 큰 그림을 따라가 볼 텐데요. 달리오가 강조하는 건 매일 보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5가지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빚과 돈의 순환 주기, 둘째, 한 나라 안에서의 갈등과 부의 불균형, 셋째,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 넷째는 기후변화 같은 자연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 5째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 발전입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경제 현상, 또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까요? 첫 번째 힘, 바로 빚과 돈의 순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신용, 그러니까 빚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피와 같다고들 하죠. 생산적인 곳에 쓰이면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출을 억누르고 결국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달리오가 이걸 경제적 심장마비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한 해 정부 지출이 약 7조 달러인데 세금 수입은 5조 달러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번 것보다 40%나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적자가 계속 쌓여서 총 부채는 연간 수입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불어나는 빚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뭐랄까 신용카드 돌려막기처럼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은행, 예를 들어 미국의 연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정부가 진 빚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중앙은행 자체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부 빚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자신의 손실까지 메우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죠. 이건 결국 돈의 가치, 즉 통화질서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불안감 속에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같은 채권 보유는 줄이고요. 실물 자산인 금보유량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점이 흥미롭네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빚 문제가 단순히 경제 수치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드는 모습이군요. 특히 이 문제가 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이게 다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경 좌파와 강경 우파 사이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달리오가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극심한 내부 분열 끝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이 시스템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긴장과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는 새로운 강자, 그러니까 중국이 기존의 지배적인 강자인 미국에게 도전하는 큰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힘, 지정학적 변화죠. 미중 관계를 보면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이 값싼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주던 뭐랄까 공생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죠.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군사적인 긴장감까지 높아지면서 양쪽 다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둔 이 많은 미국 빚,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은 값싼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동안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중산층이 어려워진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관세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달려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의 한 형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연간 수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좀 미미한 수준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관세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핵심적인 물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공급망 자립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목적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사회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통제하기 더 어려운 거대한 힘도 있죠. 바로 네 번째 힘, 자연의 힘입니다.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서 가뭄이나 홍수 혹은 팬데믹 같은 자연재해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변화의 위협은 그 영향의 범위나 깊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힘은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길게 보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생활 수준을 놀랍게 향상시킨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그런데 이 기술 발전 역시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AI 분야를 둘러싼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시장 과열, 즉 거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달리오 역시 현재 기술주, 특히 AI 관련 분야에서 거품기가 좀 보인다고 인정합니다.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으로 큰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 예를 들어 1920년대 말 라디오와 자동차의 시대나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처럼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늘 이런 시장의 과열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거품이 함께 나타나곤 했던 거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빚 문제, 나라 안팎의 갈등, 자연의 위협, 그리고 눈부신 기술 발전과 거품 우려까지. 이 다섯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투자처에 주목할 때 달리오는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자산 중 하나인 금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달리오가 1971년 닉슨 쇼크 때 직접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 전까지 달러는 약속된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교환권 같은 개념이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아, 상식적으로는 이런 충격적인 선언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달리오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흔히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자체 가치 상승이라기보다는 화폐 가치 하락의 반영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즉, 자산 자체가 더 가치 있어졌다기보다는 그 자산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의 구매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보유를 금지하고 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금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도 어쩌면 1970년대 초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느끼고 그 가치를 보존할 다른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명목화폐, 피앗 커런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정 정부나 기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빚을 갚아야만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 예를 들면 채권이나 예금과는 달리 금은 상대방의 지불불능 위험, 즉 카운터파티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아하.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죠. 그래서 달리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약 15% 정도를 금에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자산들, 특히 빚에 기반한 자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금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 분산 효과가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달리오는 채권 투자의 매력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 즉 비교적 안전한 국채와 위험도가 있는 회사채 사이의 금리차, 이른바 위험 프리미엄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사채에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얻는 추가 수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의미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단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술적인 판단이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단료의 시각도 흥미로운데요. 금리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미국 경제는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계층이나 특정 첨단 산업 분야는 넘쳐나는 유동성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오히려 자산 거품을 걱정해야 할 판이지만 반대로 하위 60% 정도의 대다수 서민들은 실질 소득 정체나 고용 불안정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 양극화 문제군요. 네, 문제는 이런 극심한 양극화를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은 의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 저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유도하는, 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딜레마네요. 그렇죠. 단료가 지적하듯이 어쩌면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긴축과 절제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구도 선뜻 그런 쓴 약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딜레마죠.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통화정책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럼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달리오가 현재 상황을 자꾸 1930년대 대공황 전후 시기와 비교하는 점이 참 섬뜩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는 역사가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뭐랄까 운율처럼 반복된다고 말하죠. 네, 그 비유가 인상적이죠. 마치 등장인물과 무대 배경만 조금씩 바뀔 뿐 결국 비슷한 줄거리의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도 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UN이나 WTO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질서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오의 시각에서 중국은 1984년 개혁개방 이후 1인당 소득이 28배나 증가하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늘어나는 등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특히 지방정부들이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 아,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생산시설만 늘려온 과잉 생산 문제, 이걸 달리오 등은 인볼루션, 즉 안으로 오그라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등 서방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고령화와 맞물린 연금 및 세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정부 주도로 AI 응용 기술 개발 등에 강력하게 투자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이 두 거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달려의 접근법은 양쪽 모두 장단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우려와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에 곡장되지만 여전히 혁신의 중심지이고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 중국 시장은 주식 가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지만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지정학적 위험이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달리오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더 큰 무게를 두되 상황 변화에 따라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균형과 조정을 중시하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런 접근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 회사에 투자하는 등 특정 산업 육성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산업정책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런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달리오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1930년대처럼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국가 전체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특정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속도나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일리가 있네요. 다만 여기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리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계획경제 실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죠. 비효율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죠.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정부의 개입이 과연 생산적인 방향 설정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원을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간섭인지 냉철하게 구별하고 견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켜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레이 달리오의 눈을 통해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거대한 힘, 부채 사이클, 내부 갈등, 지정학적 변화, 자연, 그리고 기술, 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지금 과도한 빚,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 강대국 간의 심겨루기,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협, 그리고 세상을 바꿀 잠재력과 거품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기술혁신이라는 여러 중대한 전환점들이 동시에 겹쳐 있는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어 온 거대한 주기와 패턴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눈앞의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조류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달리오가 제시하는 역사적 유사성과 거대한 힘들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더 큰 갈등과 기존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이런 강력하고 때로는 거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적응하고 스스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격동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것, 혹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